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1105님,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온다는 시처럼 채널을 선택하지 않아도 시선 집중은 늘 봄처럼 오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근이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멋진 문구를 왜 이렇게 건조하게 받으세요? 좀 마음을 담아서 받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한번 시범을 보여보세요. 그건 제 입의 몫이죠. 저는 물어보는 역할이고. 시키는 거예요. 넘어가요. 다음. 불량교주님, 감기 때문에 일주일째 고생 중입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네요. 제 입이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걸려봤는데요. 기본이 열흘이에요. 그냥 몸조리 잘하시고요. 푹 쉬시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 감기 독해요. 네, 오래 갑니다. 네. 기본이 열흘이다. 네. 네,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네. 6261님, 오늘은 구순 생신이신 어머니와 66의 아들과 63의 며느리가 아침 생신 밥상을 준비하면서 매일 듣는 시선 집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만수무강 빌어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구순. 아직도 뭐 한참 남았죠. 그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마음이 담긴 게 느껴지네요. 네. 김채영님, 시사 프로그램 중에 현재는 JB가 최고. 어디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건가요? 현재는에 밑줄을 그어야 되나? 최고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나? 보통 현재는 이런 건 정치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그죠? 정치는 생물이라, 방송도 생물이라. 일단 현재는 JB가 최고다. 아까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사연 있잖아요. 채널 고정돼 있다고. 네. 그거 따라하시면 돼요, 그냥. 네. 네, 365일 계속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알려드리면 저희가 아침 시사 프로그램 중에는 청취율 1위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예. 자, 1위 프로그램 시선집중과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경향신문이 친윤 의원들의 공천 현황을 조사해서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요. 간략히 추려서 전해드리면 일단 방법이 뭐냐면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도전 출정식을 한 날, 그러니까 2021년 6월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친윤 아무개라고 보도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지역구 공천 신청자 101명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아무개 의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친윤이라고 소개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본 건데요. 친윤으로 소개된 빈도수가 이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도 횟수가 100회 이상인 45명, 50회부터 99회인 20명, 25회부터 49회인 25명, 그다음에 한 번도 없거나 최대 24번인 11명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보니까 보도 횟수가 100번 이상 의원 45명 가운데 44명이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딱 한 명 예외가 있었는데 구자룡 변호사와 경선에서 붙어서 패배한 조수진 의원 딱 한 명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 그룹은 보도 횟수 100회 미만 보도 의원들에 비해서 단수 공천율이 크게 높았다고 하는데 100회 이상 의원들의 단수 공천율은 66.7%였지만 50에서 99회 의원들은 40%, 25에서 49회 의원들은 32%, 0에서 24회 의원들은 0%. 그러니까 친윤으로 분류돼서 보도된 의원들, 이 친윤 분류 빈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단수 공천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반대로 보도 횟수 25회 미만, 그러니까 0에서 24회인 이 의원 11명의 공천 탈락률을 봤더니 72.7%였다고 합니다. 4개 그룹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공천을 받은 3명의 경우 모두 경선에서 승리한 의원들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친윤은 다 살아남았다. 특히 친윤이라고 보도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율이 높았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친윤 불패, 비윤 횡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동안 민주당에 비해서 이 점이 부각이 안 됐을까?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간차 공천으로 비윤 탈락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린 점이 일단 우선 눈에 들어오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 게 주목 효과를 끌어올릴 상징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지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홍영표 의원이라고 하는 표본 인물이 설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 외의 반발 요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재정 공관위원 등등의 움직임이 돌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파 공천의 농도가 강화된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천하용인 여기서 용자는 이제 나중에 바뀌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천하용인 탈당 이후 개파 공천 여부를 가늠할 표본 인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이들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냐 이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부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고요. 또 공천 공정성에 대한 반발 요인도 별로 돌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중진 이 점만 부각이 됐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특검 재표결 후에 탈락하는 현역들이 늘고 있고 또 탈락에 개파색이 묻어있다는 지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어제 전해드렸던 유경준 의원입니다. 이른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의원인데 정량평가에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높았는데도 탈락했다. 이런 점이 어제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주변의 반발 요인도 돌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김웅 의원의 평가인데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 증폭될 것이냐 아니면 금방 사그라질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데이지 님이 반발 요인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여당은 반발이 좀 적었죠?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네. 김태곤 님은 그러니까 공천 기준을 의정활동을 가장 잘한 사람한테 주고 의정활동이 별로면 주지 말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여야 지도부가 다 각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 요인에 그게 당연히 들어가죠. 정량평가로서.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요인들이 그러니까 덧붙여지고 여기 정성 평가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김준영님 옛날에 아기들이 조용하면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 생각납니다. 조용한 공천이라더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장제원만 억울하다 이거였어요? 본인만 이제 일찌감치 그 불출마 선언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했으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었던 네, 거 아니냐? 하태경 장제원만 억울하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장제원 의원이 조선일보였나요? 인터뷰가 오랜만에 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찌 보면 물꼬를 튼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한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 추천제 지역구로 선정이 된 울산 남구 갑의 삼선 이채익 의원은 이제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또 예고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에게 밀린 홍석준 의원 어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이비가 언급했던 유경준 의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 공천되면서 컷오프 됐는데 지금 재심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런 이의 제기와 재심 당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도 조금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의제기나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나온 말들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뭐 다만 이제 그 일부 연일에서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돌린다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온 바가 부촌은 있었는데. 이미 공천을 받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더마카가 쭉 열거했던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공간의 핵심 관계자가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스템 공천을 흔드는 사람의 점수는 모두 공개할 거다. 예. 왜? 차라리 공개하면 더 깔끔해지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튼 시선 집중하겠고요. 한편 지난 4일부터 전국 20곳에서 진행이 됐던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예상대로였죠. 강병원, 박광온, 윤영찬, 김한정, 뭐 노영민 등등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예비 후보들이 모두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경선을 거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올렸고요.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뭐 다시 뒤에 뭐가 그러니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은 박용진 의원이 결선에 갔다라는 것.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했다라는 것. 오히려 이런 점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결선 투표에 간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결선에서 정봉주 이제 원장하고 이제 그 단 둘이 결선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려면 뭐 지금 예상은 뭐 결선은 3월 중순이라고 하니까 3월 10일과 11일이라고 박용진 의원이 그렇습니다. 올렸더라고요. 요 얘기는 뭐 굳이 앞서가면서 저희가 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할 건 아니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죠. 이번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출국 금지인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된 건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상대국 동의, 즉 아그레망도 받았습니다. 부릅더니 수피아싸님이 설마 이거 모르고 임명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출입국 관리법을 찾아봤는데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한 달 범위 안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면 출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 법무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항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출국 금지 사유가 일단 없어져야 됩니다. 사유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야 됩니다. 수사를 끝내서 뭐 무혐의 그러니까 결정 이런 결론을 내려야만이 사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해제 요청의 주체가 지금 출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장 현재 공사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하면 당장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할 이유도 주체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러면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부임할 수가 없습니다. 출국이 안 되니까. 뭐 지금 뉴스에서 들으신 대로 아그레멘까지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 부임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궁금한데요. 수사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대사 임명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뭐 사전에 문의라든지 뭐도 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떤 자리를 임명할 때는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보지 아니 그러면 않나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내 가지고 공수처장 임명의 어떤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임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을 한다고 치죠. 근데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그러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수사를 벌이고 있는 파트에서 수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됐던 이유가 뭐냐?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담쟁이 넝쿨님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토토로님은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주 대사 업무를 줌으로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조금 관심사입니다. 일단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광대 의대 강의실이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재학생 96%가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개강 한 주 연기했어요. 3월 11일. 언제 연기가 확정된 거죠, 그러면요? 저번 주에 확정이 됐어요. 전북대 역시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오는 22일까지 3주간 장기 휴강에 들어갔습니다. 휴강 사유는 이제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으로 해서 전공의 부재 및 대학병원 업무 과중이다. 네, 의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 지금의 상황이 한두 주 안에 해결돼서 전공의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수가 점치는 건 오히려 사태의 장기화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의대생의 무더기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이 한 가지가 도출이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정부 방침대로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의대생들이 무더기 유급을 맞게 되면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빠지게 되고요. 병원에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면허정지가 되어버리면 또 내년에 수백 명의 어떤 그 이제 의대 졸업생들 예비 전공의들 수급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 한 해 2,000명을 증원한다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일단 올해나 내년에 부족해지는 상황이 당장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낸 메시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 전공의 위주의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네. 자,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건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개학과 동시에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에 들어갔어요. 이에 전교조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80여 건의 문제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5.2%가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이 됐다고 응답했고 늘봄 행정 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는 응답도 64.4%가 나왔다는 건데, 교육부 방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등을 채용해서 운영을 맡긴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희도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점검한 바가 있지만 이건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교사가 늘봄 학교 운영에 투입되는 경우는 강원도, 경북, 대구, 인천, 전남, 세종, 경기, 뭐 광역 여러 곳 가리지 않고 두루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교조가 발표한 건 하루 조사한 결과예요. 일단 전교조는 8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12일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저는 이게 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전교조가 조사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일일 특강과 같은 재능 기부에 적극 참여해달라. 저도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셨는데 재능 기부로 해결이 될 일인가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강한 어떤 정책 의지는 뭐 나쁘게 평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그러니까 저기 성공시킬 수 있는 계획이 지금 만전을 기해서 충분히 준비가 됐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의 역할이죠? 아니 그리고 이걸 근데 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학부모의 재능 기부로 지금 채우려고 만약에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게 지금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어떤 그 운영 인력 수급에 이게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아니 학부모도 그때그때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애초에 이렇게 전격 확대하기 전에 정말 다 꼼꼼히 점검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시작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돌격 앞으로 할 게 있고 아닐 게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비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